안녕하세요, 순살입니다. 오랜만에 저희가 금융권 취업 Q&A로 돌아왔는데요.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한 만큼 올 상반기 금융권 취업을 노리시는 여러분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들, 그리고 이거는 놓치지 말자라는 꿀팁들을 지금까지 저희에게 보내주셨던 질문과 사연들을 바탕으로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번엔 영상을 2개로 나눠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선 질문만 다루고 다음 영상에서는 사연을 다루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모건스탠리 홍콩, 그리고 그 이전에는 서울에서 채권 파생상품 관련된 금융상품을 만드는 일을 했었고, 그 전에는 홍콩계 증권사에서 주식 리서치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인 자격증 공부, 인턴, 금융 공부, 이 셋 중에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될까요? 역시 가장 기본적인 금융 공부가 먼저일까요? 사실 이 질문은 정말 모든 분들이 꾸준하게 저희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일관되게 드리는 답변이 있어요.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건 인턴 경험입니다. 그래서 연관 분야에서 어떤 인턴을 얼마나 했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사실 자격증 공부, 금융 공부 이런 거는 이 인턴을 하기 위한, 그리고 그 다음 커리어 패스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실제로 이력서를 써보시다 보면은 공부를 한 내용이나 자격증 같은 내용은 이력서에 아무리 많아도 한 줄 이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턴을 한 내용은 내가 어디서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참여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충분히 엄청난 스토리를 풀 수가 있거든요. 이제 저는 면접관 입장에서 사람을 많이 뽑아봤는데, 사람을 뽑는 입장에서 레주메를 살펴보면은 이미 가닥이 나와요. 뭐 소비재 섹터에서 인턴을 했었다라고 하면은 이 친구는 뭐 주식 리서치 부서의 뭐 소비재 섹터, 아니면은 뭐 IBD에서 소비재 섹터, 그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라인이 어느 정도 그려진 상태에서 인터뷰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기억에 더 많이 남을 수밖에 없겠죠, 그 지원자가. 그래서 자격증 준비나 희망 분야에 대한 깊은 공부는 이제 그 다음으로 미뤄두고, 금융권 내에서 각 부서마다 그리고 각 기관마다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서 어떤 식으로 역량을 더 길러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그림을 먼저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커리어 패스 영상을 만들어 놨던 게 있으니 카드 뉴스로 달아 놓을게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뭐 작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전에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자동차 섹터를 커버하는 애널리스트가 되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했던 건 뭐냐면은 인턴 경험이 없을 때 본인이 자동차 관련 온라인 동호회에서 활동했던 내역들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인터뷰 가서 얘기한 거였어요. 물론 레주메에도 다 적었겠죠. 뭐 어떤 자동차가 진짜 뭐 몇 마력에 무슨 엔진 쓰고 어디서 어떻게 가격에 팔리고 있고 모델이 어떻게 단종됐고 이런 것까지 다 줄줄 깨고 있는데, 평소에 갖고 있는 거를 인터뷰에서 와서 보여준다면은 사실 책으로 달달 증권사 리서치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100배 매력적이겠죠. 그리고 다음 질문을 보면, 그래도 금융 쪽으로 가려면 다른 건 몰라도 CFA는 꼭 따야겠죠. 이 CFA라는 자격증도 사실 엄청난 뭐 논란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굉장히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인데요. 이거는 사실 제가 옛날에 취업 준비하던 2000년대 후반, 그때도 모든 이게 떡밥이었고, 저 역시도 이 떡밥에 걸려서 CFA 1차 시험 신청을 하고 책을 샀던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물론 저는 궁극적으로 CFA 공부 안 하고 CFA랑 상관없이 취업해서 열심히 잘 일을 했었고, CFA를 딴 상태로 열심히 일을 해서 뭐 지금도 열심히 금융계에서 잘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과도 얘기를 해봤었는데,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은 CFA 자체는 수단일 뿐이지 CFA 자격증 자체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주식 펀드 매니저를 한다거나 주식 애널리스트 할 때는 CFA가 도움이 돼요. 왜냐면은 이 CFA에서 공부하는 내용에 뭐 예를 들어서 80% 이상이 정말로 딱 그 직종에 특화된 지식들이 쌓이는 자격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직종에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금융계가 아예 아닌 사람이 금융권으로 넘어오고 싶을 때 CFA 공부를 해서 배경 지식을 쌓고 금융권에 대한 이 진지함, CFA 공부하는데 사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진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쓸 수 있는 수단으로 쓸 수 있는데, CFA 자체로 취업이 되지는 않고요. 제가 사람을 예를 들어서 뽑는다고 하면은 여러 회사들에서 다양한 인턴 경력을 쌓은 친구와 인턴 경력은 없고 CFA 공부를 열심히 해서 CFA에 합격한 사람, 이 둘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뒤도 안 보고 이 인턴 경력이 있는 친구를 뽑을 거거든요. 이거는 저 말고도 수많은 현업자들이 똑같이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절대로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거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뭔지,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공부가 정말 필요한지에 대한 그 생각을 먼저 한번 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그리고 남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면은
본인에게는 생각보다 필요 없는 경우들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자격증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석사를 가고자 하는 친구들한테도 말을 해주고 싶은데, 취업을 하려면은 학부를 졸업하고 최대한 빨리 취업을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만약 본인이 정말 너무 관심이 있어서 석사 학위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더 하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이 있거나 아예 아카데미아에 남아서 박사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까지 이어나가고 싶다, 이런 경우면은 공부를 하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그런 게 아닌 이상 딱히 끌리지도 않은 이 애매한 학위 과정에서 시간 낭비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만 여기서 MBA는 예외인데요. MBA는 아무래도 학위를 따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네트워킹을 위한 학위이기 때문에 결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MBA는 또 따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물어보시는 질문이, 국내에서 해외 인턴을 구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국내에서 해외 인턴을 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국내에서 인턴 경력이 이미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 해당 업무가 해외에서도 통용될 거라고 이제 느꼈을 때 열심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면은 현실적으로는 당연히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해외에도 또 다른 이제 비슷한 아니면 더 훌륭한 레주메를 가진 지원자들이 많기 때문에, 갑자기 튀어나온 한국 사람이 해외에서 이 레주메에서 이제 발탁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연관된 경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 역시도 사실 아시아권, 뭐 홍콩, 싱가포르, 크게 봤을 때는 일본 정도까지 통용되는 얘기일 거고, 갑자기 미국이나 런던에 인턴 지원서를 넣으면은 당연히 아무도 레주메를 안 보겠죠. 아마 그냥 인쇄도 안 되고 버려지는 일이 많을 테니까 더 현실성이 있는 일에 시간을 많이 써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해외에서 일하기 위해서 아니면 외국계에서 일하기 위해서 영어 능력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물론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당연히 이제 해외에서 일하거나 영어를 많이 쓰는 외국계 회사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자유롭긴 해야 돼요. 근데 자유로운 게, 만약에 여러분이 한국에서 일을 하실 거라 그러면은 아무도 여러분이 미국 사람, 영국 사람처럼 영어를 하는 것까지는 기대를 하지 않아요. 본인의 논리를 본인이 생각하는 사고의 흐름에 따라 논리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라서 그 정도의 훈련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영어는 뭐 일을 하다 보면 또 늘어요. 이제 엔트리 레벨에서 어차피 이제 할 수 있는 정도만 보여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일을 하면서 늘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지 말고 도전을 단계별로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주시는 질문이,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유리할까요? 아무래도 경영이나 경제학과를 무조건 가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해주시는데요. 여기에 대한 제 대답은, 전공은 진짜 상관없다. 학부 전공은 뭘 하든 상관없고 본인이 원하는 거 해라. 거기서 정말로 내가 열심히 시간을 보내고 거기서 유의미한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을 그 분야를 선택해서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굳이 연결을 해보자면은 뭐 분야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할 텐데요. 아무래도 트레이딩 부서, 세일즈 앤 트레이딩 부서라면은 경제학과나 이공계생들이 많고, 뭐 IBD, M&A나 IPO 같은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곳에서는 경영학과가 훨씬 많아요. 근데 학부 전공은 사실 대세 진짜 지장이 없고요. 차라리 남들이 다 하는 무난한 학과 하기보다는 남들이 아무도 안 하는데 눈에 띌 수 있는 진짜 신기한 학과, 일부러 그걸 선택한다기보다는 본인이 그게 꽂히면은 정말 이제 그거를 밀고 나가서 하는 게 나중에 레주메에서도 훨씬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특이한 학과를 나온 사람이면은 레주메가 기억이 나거든요. 일단 인터뷰 볼 때도 재밌고 물어볼 질문도 많고. 참고로 제가 홍콩에서 이제 같이 이제 룸메이트 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특이한 과가 신학과 나온 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과 나와서 금융계에서 일을 하면서 삶과 그 직업과 그 학과와의 괴리감이 굉장히 커서 되게 신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또 물어보시는 게, 학벌이 많이 중요한가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답변 드리기 좀 조심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당연히 중요하고요. 레주메에 쓰이는 모든 라인 하나하나가 당연히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사회 초년생일수록 학교가 레주메 위쪽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는 제일 먼저 눈에 띄고, 뭐 이 사람이 하버드 나왔다 그러면은 하버드 레주메다 하고 당연히 기억에 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벌만으로 이제 취업이 정해지는 건 아니고, 그냥 모건스탠리 기준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일할 때 서울에 이제 지방 거대 국립대, 지거국이 거대 국립대 말하는 거 맞나요? 거대가 아니구나. 지방 거점 국립대 나오신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셨었고, 그렇기 때문에 학벌 자체만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건 아니고, 단지 사회 초년생일 때는 아무래도 학벌이 좋으면 좋을수록 좋겠죠. 레주메에 많지가 않으니까 다른 것들이. 그리고 학벌에 이어서 또 물어보시는 게, 이제 학점 중요하냐 이제 말씀하시는데,
제가 사실 국내 증권사 대기업 공채 이런 걸 써본 적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냥 제가 겪었던 경험들 기준으로만 일단 말씀드리면, 외국계 회사들이나 투자은행들에서는 학점에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저 자체도 어딘가에 레주메를 낼 때 제가 학점을 레주메에 써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가고 싶었던 회사는 어쨌든 잘 취직을 해서 잘 일을 했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물론 학점도 4가 넘는다던가 하는 식으로 엄청 좋으면은 써놓으면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AI나 데이터 사이언스 쪽으로 이 금융계도 트렌드가 흘러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사람이 많이 기계로 대체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 부분들에서 당연히 뭐 기계로 대체되는 부분이나 AI로 대체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계가 더 잘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실제로 핀테크 회사들이 계속 등장을 하면서 기존의 전통 금융권이 하는 업무들을 더 적은 사람으로 더 효율적으로 실제로 대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융권에서 이제 직원들도 많이 내보내고 있고, 골드만삭스만 해도 사실 트레이딩 플로어에 있는 사람들 많이 내보내고 기계로 대체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하고, 주식 리서치 쓰는 사람들도 사람들 많이 내보내고 기계가 뭐 온라인에서 뉴스들을 긁어와서 기사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기계들까지 이제 도입을 해서 실제로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의 직무가 없어지는 게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기존 직무 안에서도 최종 의사결정들은 사람이 내리기 때문에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정말 그 핵심 밸류를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계속해서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체되는 사람들은 어차피 또 다른 새로운 분야에서 인력이 필요해지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펀더멘탈한 금융 지식을 가지고 이 데이터 사이언스나 AI에 접목을 시켜서 그 분야로 이제 조금씩 넘어가면은 이제 되는 얘기고, 실제로도 이제 그렇게 넘어가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부는 당연히 이제 꾸준히 하셔야 될 거고,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는 팔로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코딩을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이 갑자기 코딩을 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의 뭐 코드를 이해하고, 기존에는 사람한테 일을 맡겼으면은 누군가 만들어 놓은 코드에 일을 맡겨야 되는데 그 코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원리를 이해하고, 요 정도의 서서히 일어나는 변화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관심을 가지고 배우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자주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사연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